프랜시스 베이컨은 20세기 미술사에서 가장 심오하고 충격적인 목소리를 낸 작가 중 한 명입니다. 그의 독특한 표현력과 화법은 현대 미술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윌리엄 터너 이후 가장 위대한 영국 출신의 화가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베이컨의 작품은 강렬함과 생생함, 고립과 잔인성, 공포라는 주제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는 뚜렷하고 추상적인 배경과 함께 왜곡되고 일그러진 인물들을 입체적으로 그려냈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실존적 불안, 전쟁 과정에서 보여진 인류의 잔악성과 고통을 읽을 수 있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1909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영국계 부모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에드워드는 경주마의 조련사였고, 어머니인 크리스티나 퍼스는 부유한 철강 사업 가문 출신으로 사교계를 즐기고 사랑하는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천식으로 평생에 걸쳐 고생했으며 수줍은 아이로 여성스러운 말투를 갖고 있었고, 어머니 옷을 몰래 차려입는 등 이미 어린 시절부터 성적 정체성의 갈등을 내비쳤습니다. 5명의 자녀 중 둘째였던 베이컨은 주로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했고, 어린 시절의 유모였던 제시 라이트풋과는 부모보다 더욱 긴밀한 관계가 되어 평생에 걸친 인연을 유지했습니다. 베이컨은 청소년기 가족 간의 관계가 매우 악화되고 험악해졌으며 그의 동성애가 수면 위로 드러남으로써 학대받고 배제당했다고 합니다. 1926년 베이컨의 아버지는 급기야 그를 집에서 쫓아내게 되고, 베이컨은 17세라는 어린 나이에 홀로 런던에 머물며 방랑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즈음부터 베를린과 파리를 오가며 생활했는데, 그곳에서 그는 미술에 대한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가족과 떨어져 자유롭게 살게 되면서 베이컨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더욱 거침없이 탐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이컨은 1927년 베를린에서 프리츠 랑의 영화 메트로폴리스와 세르게이 아이젠슈타인의 전함 포텐킨을 보게 되었는데, 이 작품들은 그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1927년에는 독일의 한 갤러리에서 피카소의 전시를 보고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1928년에는 유모 제시 라이트풋과 함께 런던에서 거주를 시작했으며 가구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화가로서의 경력도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업가였던 에릭 홀은 베이컨의 화가 경력을 위한 초기 후원자이자 연인이 되었습니다. 베이컨은 피카소로부터 받은 강력한 영향을 통해 1933년 십자가형 크루시픽션을 발표하게 되었으며, 이는 공개적으로 대중과 평단의 주목을 받은 최초의 그림이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피카소의 새 무용수 The Three Dancers를 기반으로 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허버트 레드의 저서 Art Now에 동시에 출판되었으며 마이클 사들러 경이 빠르게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첫 번째 성공에 고무된 베이컨은 이듬해 자신의 작품 전시회를 열었지만 이 시기의 작품들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허버트 리드가 주최한 국제 초현실주의 전시회의 참가 여부를 위해 검토되는 과정에서도 베이컨의 작품들은 충분히 초현실주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낙담한 베이컨은 이전의 방랑자로서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1943년 이전 작품의 대부분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의 초기 작품 중 오직 15점만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천식으로 인해 베이컨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군대에 입대할 수 없었고, 비군사적 수색 및 구조 활동을 포함하는 공습 예방 부문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졌지만, 이곳에서도 먼지와 잔해로 인해 병에 걸리게 되고, 이로 인해 조기 제대하게 되었습니다. 베이컨은 내가 천식을 앓지 않았다면 그림을 전혀 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의 예술 여정은 1944년 그의 작품 십자가에 못 박힌 인물에 대한 3가지 연구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 작품은 베이컨의 창작 세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그의 후기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고통과 공포의 주제를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긴 목, 찰칵거리는 입, 일그러진 몸매를 통해 표현된 인물들은 전쟁의 참혹함과 인간 내면의 고뇌를 강렬하게 드러냅니다. 이 시기 베이컨은 동물의 움직임을 연구하며 신체의 동적인 포즈를 탐구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관심은 그의 예술적 표현을 한층 더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베이컨은 더욱 격렬하고 도발적인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그는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교황, 인노첸시오 10세의 초상 등 권위와 권력, 고통과 공포를 주제로 한 작품들을 창조합니다. 베이컨의 예술은 이제 고립과 인간 실존의 근본적인 문제를 탐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1952년 베이컨은 피터 레이시와의 관계를 시작했으며, 이는 그의 작품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레이시는 매력적이고 교양 있는 전투기 조종사였지만 자기 파괴적인 성향을 지녔습니다. 이 폭력적이면서도 열정적인 관계는 베이컨의 작품에 강렬한 정서적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1953년 베이컨은 두 인물이 포함된 전시회를 열었는데 이 작품은 침대에서 서로를 껴안는 두 남성의 모습을 묘사하며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그림은 당시 영국에서 동성애가 불법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베이컨의 성적 정체성과 예술적 대담함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베이컨의 작품에서 반복되는 주제 중 하나는 인간의 고립과 고통입니다. 그는 이러한 감정을 왜곡된 형태와 강렬한 색채를 통해 표현했습니다. 1957년에는 반 고흐의 타라스콩으로 가는 길의 화가에서 영감을 받아 더 밝고 생동감 있는 색상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베이컨의 작품의 새로운 차원을 알리며 감정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1950년대 후반 베이컨은 자신의 예술적 명성을 굳건히 하며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예술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시기에 베이컨은 친구들과 연인들을 자주 모델로 삼아 그렸으며 이를 통해 그는 인간 관계의 복잡성과 정서적 깊이를 탐구했습니다. 이러한 초상화들은 베이컨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창으로 그의 작품 속 인물들은 자주 고립되고 고통받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특히 루시안 프로이트와 프랜시스 베이컨의 25년간의 우정은 매우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작업에 대한 깊은 관찰과 비평을 나누며 깊어졌습니다. 이들은 1940년대 중반부터 런던 소호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는 등 매우 가까운 관계로 지냈지만 결국 예술적 방법과 접근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되며 서로에 대한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소원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는 베이컨의 초기 작품 하나를 자신의 침실에 걸어두고 평생 동안 존중과 감상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의 복잡했던 우정과 예술적 교류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줍니다. 1962년 베이컨은 테이트 갤러리에서 그의 첫 대규모 회고전을 가졌습니다. 이 전시는 그의 예술적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1960년대는 또한 베이컨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죽음과 존재의 취약성에 대해 더욱 깊이 탐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베이컨은 조지 다이어와의 관계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다이어는 베이컨의 연인이자 뮤즈였으며 그의 존재는 베이컨의 작품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베이컨은 다이어를 여러 차례 그렸으며 이 초상화들은 두 사람 사이의 복잡한 감정과 유대감을 드러냅니다. 특히 조지 다이어의 초상 시리즈는 베이컨이 다이어와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1971년 파리에서 열린 그랑 팔레의 베이컨 회고전은 그의 경력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이 전시는 생전에 예술가에게 주어진 굉장한 명예를 시사했지만 전시 개막 이틀 전에 조지 다이어가 자살한 사건은 베이컨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다이어의 죽음은 베이컨의 작품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는 이후 여러 작품에서 다이어를 추모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그린 블랙 트립티크 시리즈는 다이어의 죽음에 대한 베이컨의 반응을 강렬하게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1970년대는 베이컨이 자신의 예술적 탐구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간 시기로 그는 존 에드워즈와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영감을 얻었습니다. 에드워즈는 베이컨의 후기 생애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으며 그들의 관계는 베이컨의 작품에 새로운 차원의 정서적 깊이를 더했습니다. 1970년대에도 베이컨의 작품은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으며 그의 예술은 더욱 성숙하고 다면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시기의 작품들은 그의 예술 세계의 핵심을 이루며 현대 미술사에서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1980년대는 프란시스 베이컨의 예술 경력에서 후기 단계에 해당하며 그는 자신의 예술 세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탐구를 지속했습니다. 이 시기 베이컨의 작품은 더욱 성찰적이고 내면적인 특성을 보이며 사망 전까지 그의 예술적 탐구는 끊임없이 진화했습니다. 1980년대 초 베이컨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예술가였으며 1980년대 말에는 자신의 예술적 표현 방식에 있어 더욱 자유롭고 해방된 접근 방식을 보였습니다. 베이컨은 이 시기에 여러 자화상을 포함해 자신의 삶과 예술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작품들을 제작했습니다. 이 자화상들은 그의 노년기에 대한 성찰 그리고 불가피하게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그의 태도를 반영합니다. 베이컨은 생애 마지막 몇 년 동안에도 계속해서 활발하게 작업했으며 1991년에는 마지막으로 알려진 작품인 황소의 연구를 완성했습니다. 이 작품은 황소를 통해 죽음과 삶의 순환 그리고 탈출 불가능한 운명에 대한 그의 성찰을 표현합니다. 1992년 4월 베이컨은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 중에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며 그곳에서 4월 28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사망은 20세기 미술계의 큰 손실로 받아들여졌으며 그의 예술 세계는 오늘날까지도 현대 미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베이컨의 작품은 그의 사후에도 계속해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그의 예술은 인간의 내면적 고통과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로 기억됩니다. 1998년에는 그의 런던 사우스 켄싱턴 스튜디오가 더블린의 휴 레인 갤러리로 옮겨져 재현되었으며 이는 방문객들이 베이컨의 창작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베이컨의 작품과 생애는 현대 미술사에서 불가피한 존재로 그의 예술은 계속해서 새로운 세대의 예술가들과 감상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